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5G 특화망의 기본적인 개념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 5G 특화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 관점에서 어떤 기술들과 연결돼야 5G 특화망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시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저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저 기술이 저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온라인이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아마 잘 듣고 계신 거라고 제가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콘텐츠를 공유를 하고 발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은 설명드렸듯이 5G 특화망의 기술 분야별 응용입니다. 네. 우선은 5G 특화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1세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네트워크는 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한 것이 문제다라고 돼 있죠.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통신을 잘 제공해주고 그 위에 어떤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거죠. 1세대였다면 단순히 음성 통화, 그렇죠? 원래 전화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상대방, 멀리 떨어진 상대방하고 무선으로 이동하면서 그냥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메시징, 디지털 메시징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세대에서는 영상 통화,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인터넷이 되고, 전화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되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 뭐 어차피 다 통신으로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종류가 많아도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서비스들은 통신에 요구하는 통신의 성능이 서비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메일 같은 것들 보시죠.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예요, 애당초. 동기화란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내가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즉시 응답을 해야지만 이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죠. 음성 서비스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음성 통화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메일은 그것과 관계가 없죠. 상대방은 어떤 상태건 메일함이 가득 차 있지만 않는다면 내 메시지는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떤 성능이 받쳐줘야 되냐면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상대방하고 내가 동기, 타이밍이 맞아서 짧은 지연 시간 동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라고 제 시계로 기준으로 7시 5분 몇 초까지는 지금 안 나왔지만 30초에 라고 얘기했는데
한참 있다가 여러분한테 한 5분 뒤에 이 말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 서비스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성을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면 마치 여러분이 옆에서 바로 듣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 데이터들을 열심히 나눠줘야만 이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메일은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메일 서버에서 이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을 눌렀을 때 지금 곧바로 안 가도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5분 있다 가도 큰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긴급한 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자 지금 메일 보냈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막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건 실시간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메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주 느긋하게 처리해도 돼요. 반면에 데이터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입장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는 손실되긴 또 하거든요. 우리가 통신을 하다 보면 지금은 뭐 통화 품질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소리가 거의 잘 들리지만 가끔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니면 약간 외곽 지역에서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막 곤란한 전화 받을 때 그런 흉내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기도 하죠. 데이터가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네트워크에서 어디엔가 저장을 다 했다가 그걸 보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 안 됐으면 저장된 걸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지연을 짧게 하는 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냈다가는 데이터는 고스란히 손실 없이 가더라도 5분 뒤에 가는 경우, 10분 뒤에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메일은 지연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지만 손실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이메일을 열심히 문장을 다 써서 중요한 약속을 뭐 언제 잡고 이런 내용들 다 썼는데 얘가 빨리 보내느라고 그 안에 데이터 일부가 날아가요.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 시간이 빠져 있는 채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이메일은 이메일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즉 이렇게 서비스가 달라지면 그 서비스가 네트워크에 요구하는 특성들도 다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의 네트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요구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단순했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녀석, 짧은 시간 안에 전달돼야 되는 녀석, 이런 것들 거의 뭐 단순하게 나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 가로축에 있는 지연 시간, 세로축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때 얼마의 용량을 한 번에 보낼 거냐, 용량, 밴드위스, 대역폭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지금은 크게 나눴지만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어요. 뭐이 정도 지역에 분포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요쯤에 있거나, 요쯤에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짧은 지연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빨리 보내는 데만 집중해야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늦게 보내더라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달라지면 네트워크의 기능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늘 고민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자, 5G도 역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비스가 워낙 다양해지면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론 같은 경우 드론이 날려져서 뭔가 물건을 배송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물건이 있죠. 그리고 이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기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원격지에 있겠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이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주고받는 제어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드론을 오른쪽으로 옮겨라, 왼쪽으로 옮겨라, 속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낮춰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지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전화 통화하는 것과 비슷하죠. 내가 지금 고도를 높이라고 했는데 한참 있다가 고도가 올라간다거나 하면 어떤 상황에 대처를 못 하겠죠. 자, 짧은 시간만 요구하면 다행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0mbps라는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1초에 20mbit. 적지 않은 데이터 양이에요. 자, 요 지금 드론은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보면 드론으로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실 때 여행지 같은 데 가서 기존에는 찍을 수 없었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촬영지의 멋진 풍경을 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 화질이 좋아야 되겠죠.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어디인가는 보내주겠죠. 영상을 처리하는 혹은 드론을 제어하는 이런 서버들 쪽으로. 그러니까 지연 시간도 짧아야 되고 이게 전달되는 이 시간도 짧아야 되고 여기에 보내는 데이터의 용량도 제법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굉장히 잘 돼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반면에 어떤 것들은 뭐 지연 시간은 유사한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매우 안정적인 통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AGV라고 하는 것은 무인 설비, 무인으로 이동하는 이런 지게차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제어를 할 때 잘못되거나 이 제어 메시지가 손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여기에 뭔가 이동 경로에 있다거나 혹은 다른 자동차가 이동 경로에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 재빨리 피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고 그 메시지는 절대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메시지를 보냈는데 못 받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을 통신에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메시지를 손실시키지 마. 어려운 요구죠. 또 반면에 다른 것들을 보시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기가 bps 정도까지 요청을 하는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AR, V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건 아마 뭐 이키 TV나 이런 것들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안경 같은 걸 쓰고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사람이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3차원으로 돼 있는 아주 고화질의 고용량의 화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5G를 처음 만들 때 목표로 했을 때 주요 타겟팅이 바로 이러한 장비들과 연동된 서비스들이었어요. 즉 5G가 추구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기존의 영화를 몇 초 안에 다운받고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이미 되던 것들이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뭐 0.1초 안에 돼야 된다. 이런 것들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어필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뭐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꼽았던 것이 바로 AR, VR입니다. 지금도 계속 뭐 이쪽으로 이제 진화가 하고 있긴 하죠. 생각만큼 빨리 퍼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명확히 다르다. 자, 반면에 어떤 센서들 같은 경우는 작은 센서들이죠. 지연 시간도 100ms도 굉장히 사실 짧은 지연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지금 굉장히 짧은 지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길어 보여요.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ms도 굉장히 짧은 지연 시간입니다. 어쨌든 얘는 지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매시브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기존에는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거나 뭐 자동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자동화시키는 첫 번째는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온갖 센서들이 부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뭐 온도계, 습도계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센서뿐만 아니라 진동수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기의 질을 측정한다거나 방사능의 수치를 측정한다거나 그 환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쨌든 센서들을 쫙 깝니다. 그리고 센서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온도를 방 안에 온도를 잰다고 하면 사실 온도계가 있는 부분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쪽 부분에만 온도가 몇 도구나 알게 되는 거지. 사실 이쪽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정반대쪽은. 자, 그런 경우에 온도계를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계를 더 많이 늘려서 설치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그 지점의 온도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센서로 대처되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들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네트워크는 큰 부담이 가요. 5G는 이러한 매시브한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로보팔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앞에서 봤던 사례랑 굉장히 유사하죠. 빨리 처리돼야 되고 데이터량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 메시지이기 때문에 불과 몇 K 비트 정도면 됩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언제 타이밍에 몇 번 회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제어 메시지죠. 그렇지만 짧은 지연 안에 도착해야 되고 매우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통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쓰던 것들 이렇게 요구사항이 지금 조금씩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5G가 제공하고 있는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엣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뭐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5G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특화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능이 크게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입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먼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는 보통 사용자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사용자의 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가 붙는다고 해보죠.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5G 라디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무선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근데 넷플릭스 영화를 받아 보신다고 하면 요청이 어떻게 가냐면 나는 요 가까운 라디오 기지국에 무선으로 통신을 해서 나 넷플릭스 무슨 영화를 다운받을 거야 하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유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들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통해서 어디엔가 위치한 넷플릭스 서버라고 해보죠. 글씨가 너무 엉망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넷플릭스 서버에서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가 데이터가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백만 평,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 요청이 가서 이 서버가 나한테 트래픽을 주는 거죠. 자, 영화니까 용량이 좀 되겠죠. 한 4기가라고 해보죠. 그럼 4기가의 데이터가 이 라인을 통해서 내가 요청받은 그 라인으로 가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존의 서비스였다고 하면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크게 보죠. 그냥 서울이라고 해보죠. 서울. 그리고 여기는 뭐 미국에 있는 워싱턴, 뉴욕이라고 해보죠. 뉴욕에 만약에 넷플릭스 서버가 있다. 그럼 서울에서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있는 청담동이다. 라고 해보면 청담동에서 요청한 트래픽을 미국을 통해서 계속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네. 옆에 친구한테 또 소개시켜줍니다. 옆에 친구는 어떻게 해요? 청담동에 같이 카페에 앉아있다가 그래? 그럼 나도 내 폰으로 볼래? 하고 똑같은 영화를 똑같이 요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이 갔다가 여기서 똑같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같은 데이터인데 어쨌든 저 사람이 요청한 데이터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옆에 친구 똑같이 한다고 해봐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데이터가 계속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한정된 이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에서 지금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 야, 서울에다가 그냥 이 서버를 옮겨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다가 서버에다가 영화를 미리 다운받아 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넷플릭스에다가 원래 뉴욕까지 갔던 데이터가 저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트래픽들은 여기서만 쌓이겠죠. 여기 나머지 부분은 딱 한 번 이 서버에서 이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할 때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엣지 컴퓨팅이에요. 엣지. 그래서 엣지 가장자리 쪽에다가 자원을 미리 할당해 놓음으로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중앙에 있는 이 경로들 트래픽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여기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을 할 수 있겠죠. 더 멀리 갔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래서 5G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을 줄였느냐. 바로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요청이 저 멀리까지 가지 않고 나를 커버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연 시간만큼만 소요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엣지 컴퓨팅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가까운 데 전진 배치하는 것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건 뭐냐?
이건 네트워크를 자르겠다는 거죠. 마치 물을 슬라이싱 해가지고 깍두기를 썰듯이 물체를 만들듯이. 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기술로 탄생한 겁니다. 뒤쪽에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G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서비스마다. 어떤 건 더 빨리, 어떤 건 더 많이, 어떤 건 더 많은 연결, 어떤 건 손실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연결이 다를 때 기존에는 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됐냐면 위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습니다. 자, 이 구조의 특징은 지금 모든 노드가 색깔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네트워크의 장비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노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여기서 보냈을 때 이 녀석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만 해주면 되느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녀석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나는 여기 서울이고 여긴 대전이고 여긴 부산이고 광주라고 한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산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대전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 방향으로 가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주고받는 건 연결된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애들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원래는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웃한 애들밖에 없죠. 서울이니까 너 옆에 너 누구지? 난 대전이라고 해. 난 대전이고 너는 여기 뭐라고 할까요? 청주라고 해보죠. 넌 청주구나. 난 광주구나.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건 청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광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산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부산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면 서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대전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 옆에 있는 애들을 또 얘가 알게 되잖아요. 대전 옆에 부산이 붙어 있으니까 내 옆에 부산이 있어 하는 정보를 같이 알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그러면 모든 녀석들은 그 정보를 자기 스스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체 맵을 가지고 오게 돼요. 아, 부산이라는 건 대전 옆에 있는 놈이니까 내가 부산으로 보낼 때는 대전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부산 뒤에 뭐 제주도가 있다. 그럼 제주도까지 보낼 때는 부산으로 보낸 다음에 제주도로 보내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지능을 가지고 똑똑하게 전체 맵을 먼저 파악하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에서는 방금처럼 지도를 만드는 그런 똑똑한 녀석을 컨트롤 플랜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랜. 제어 평면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거는 유저 플랜이라고 하는 사용자 평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요구사항이 이렇게 달라요. 서비스가 요구사항이 달라. 그러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너희들 이제부터 지연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제일 짧은 지연으로 세팅을 네트워크를 해요. 근데 갑자기 또 새로운 서비스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 말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지도가 갱신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설정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밑에 쪽처럼 바꾼 겁니다. 그거를 CUPS라고 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을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를 세퍼레이션을 시킨 거예요. 분리를 시켰다. 그 색깔을 보시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체를 관장하는 녀석은 하나예요. 한 개. 즉, 저 높은 곳에서 그전에는 각각한테 자율적으로 맡겼다면 지금은 저 높은 산에서 한 명만 경로를 결정하게 만들어놔요. 나머지는 얘가 시키는 대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그 데이터는 얘한테 보내. 얘가 보고 있다고. 야, 너 그 데이터는 얘한테 보내. 너 그 데이터는 얘한테 보내.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지만 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 어떤 패킷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뭐냐면 여기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마치 이걸 슬라이싱을 하는 것처럼 이 경로를 묶어가지고 이거는 짧은 지연만을 위한 서비스 경로라고 얘가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가 왔다. 혹은 아까 로봇 제어를 하는 메시지, 아주 짧은 메시지가 왔다. 그럼 넌 여기로 보내. 이건 로봇이야. 그렇지만 얘는 데이터, 한 번에 보낸 데이터 양은 결코 많지 않아도 돼. 그런 요구사항들만 반영하는 경로가 됩니다. 반면에 넌 느려도 되는데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가라. 자, 이렇게 경로를 마치 이렇게 채를 썰듯이 특정하게 얘가 아주 자유롭게 잘라낸다 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5G 네트워크가 됐을 때 네트워크 구조상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무선 쪽, 보통 5G를 할 때 무선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초점을 주로 맞춰서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을 구성하는 이 구조 자체가 아주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길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게 5G의 특징입니다. 특화망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G 스펙을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빠르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면 최대 속도는 20GBps, 최저 속도도 100Mbps를 보장. 물론 이 수치는 조금 과장된 점이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사기라고 해도 사실 이 통사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28GHz라고 하는 대역이 이 속도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 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다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통사에서 이 28GHz를 하기 위해서 기지국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28GHz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 아주 단파 장치. 그래서 전파의 도달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방 하나 정도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통신하는 장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이는, 서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고 그럴 때에만 나오는 속도예요. 즉, 방 한 개 정도의 기지국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를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구, 시 하나에 들어간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지국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이통사에서 이 서비스를 포기했습니다. 아, 우리 도저히 이거 기지국 못,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과징금을 물고 처음에는 이제 몇만 대 정도 깔아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거를 약속을 정부하고 하고 이 주파수를 할당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는 회수가 됐고 다시 지금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이제 특화망에서도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자, 어쨌든 5G는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결 1km 제곱 반경 안에 요 1밀리언이라고 한 100만 대입니다. 100만 대. 아까 수많은 센서들을 다 네트워크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존에는 EK 2,000명 정도가 최대치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100만 대가 있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다. 지연 시간 같은 경우도 훨씬 줄었죠. 1ms 이내로. 자, 이것도 사실은 요 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거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세세한 거는 좀 넘어가기로 하고 크게 보면 어쨌든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연결되고 더 짧은 지연 시간에 안정적으로 통신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 우리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개인 사용자들, 자기가 그냥 자기 핸드폰만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서비스 말고 5G를 하기 위해서 5G는 도대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5G 특화망입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개인이 가입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아니고 기관, 기업, 특정 단체가 망을 너희들이 구축해서 너희의 어떤 특징에 맞는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서비스를 5G 특화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5G 특화망을 이음 5G라고 해서 브랜드를 정했어요. 이름을 공모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5G 프라이빗 네트워크, 5G 특화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음 5G라고 부릅니다. 이음 5G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통신사가 요 옆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5G죠. 개인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5G는 통신사가 이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에 가입해서 이 통신 서비스를 받는 거죠. 기존까지는 기업들도 자기들도 이 망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가입을 해서 썼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기업 안에서만 데이터가 외부로 안 나가고 이 안에서만 통신하고 싶다. 마치 와이파이처럼 우리가 집에 있는 와이파이들 어때요? 개인들이 자기들이 와이파이 라우터 정확히 말하면 라우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P들 접속점들을 사서 자기 집에 얼마든지 구축을 하고 이 안에서 자기가 망을 꾸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5G로는 안 되었던 거죠. 똑같은 거를 5G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특화망입니다. 근데 왜 와이파이로 그럼 하지 왜 안 되냐? 당연히 모든 면에서 와이파이의 성능은 방금 보여드린 이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신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얘는 공유가 기본이에요. 공유.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고 자원에 대해서 항상 같은 자원을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이거를 최대한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운행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 수치적으로 5G의 성능을 절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업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ms 이내의 지연 시간이라든지 20Gbps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G에 대해서 내 망을 구축하고 싶다 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 기관들이 있을 때 5G 특화망을 쓰라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G를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8기가 대역,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일반적인 5G 4.7기가 대역 모두 어떤 것들이든지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다양한 유형,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 사업자의 목적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특화망에 대해서 가볍지는 않고 벌써 이렇게 40분이 지나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잘 듣고 계신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 5G와 연결되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증강, 가상현실 두 가지가 5G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부터 나왔던 주요 서비스였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둘 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기술. 자, 인터페이스는 사람하고 기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것들과 연결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핸드폰은 어때요?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타자를 치거나 화면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눈은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페이싱 방식이 요 AR, VR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자, 요 중간에 한마디로 안경이 추가되는 겁니다. 안경. 근데 뭐 안경이라고 꼭 제약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나올지는. 지금 현재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안경,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헤드 마운티드라고 하죠. HMD, 머리에 장착하는 이런 장치들로 지금은 나와 있죠. 이걸 쓰고 보면 여기 있는 화면이 전혀 다른 식으로 나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은 아주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이고,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마 써보신 분들은 뭐 이미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그림에도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가상이죠. 가상. 실제로 존재가 하지 않는, 즉 내 여기는 지금 까맣게 돼 있잖아요. 앞에가 그 바깥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디스플레이 안에 나오는 화면들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깥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죠. 이 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여기 펼쳐집니다. 증강현실, 반면 증강현실은 뚫려 있죠. 그런 앱도 아마 써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딱 비췄을 때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뚱 뜬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화면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차이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목적도 조금 달라요. 가상현실은 그러니까 현실하고 꼭 연결될 필요가 없죠. 현실이라고 돼 있지만 가짜 현실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주로 놀이, 게임 같은 것들 혹은 학습 이 안에서 이제 뭔가 배워야 되는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바깥 세상하고 관련 없이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더 몰입감 있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냥 안경을 벗고 PC에서 봐도 되는 내용들인데 이걸 씀으로써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서로 얼굴을 볼 때도 우리가 기존의 영상 통화 정도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뭐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훨씬 생생하게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있어서 마치 이렇게 손을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그 정도의 고화질로 뭔가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R은 조금 더 실제 생활과 우리가 관련이 있죠. 실제 물체 이런 것들이 보고 그것과 연계돼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공룡을 되게 좋아해서 아마 그 정도 또래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책들 보면 이렇게 책에 보면 공룡 그림이 막 있고 그걸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면 얘를 보면 그 앱에서 공룡이 막 살아나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실제로 우리 집 거실을 공룡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 세계하고 만들어진 것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게 바로 증강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뭐 당연히 놀이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관광지 같은 데서 뭔가 관광 광고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처음에 아마 구글이 이런 것들을 좀 야심차게 구글 글라스 같은 걸로 추진했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식점 그런 것들을 타겟팅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이 안경을 쓰고 딱 가면 지금은 보면 그냥 가게 간판만 보이고 뭐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진 않죠. 근데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여기 무슨 햄버거 집이네. 햄버거에 관련된 광고가 내 글라스에 뜬다거나.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정보들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실제 자기 어떤 뭐 돌아가신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전문적으로 일할 때 뭐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일할 때 도면을 보거나 화면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물을 이렇게 3D로 쭉 올려주는 거죠. 설계된 때.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디자인이 잘 나왔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운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도로 그래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죠. 자,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5G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처음에 뽑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머리에 쓰는 이런 장치들 둘 다 모바일 쪽의 장치로 같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5G는 이동통신이죠. 이동통신. 집에서 고정돼서 전화하는 전화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추적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추가가 되려면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VR, AR 장치가 바로 그런 면에서는 맞아 떨어졌던 거죠. 물론 이제 이 추가적인 장치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편리하다거나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 가능한 정도로
되지 않았고 또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막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응용 사례들을 보면 자, 원격 전문가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캐나다에서 지금도 서비스 중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비지오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발음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 출시한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을 쓰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서버에 장비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서버를 세팅하는 거는 쉽진 않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작업인 거고 첫 번째 뭐를 어디를 하고 두 번째 뭘 한다. 뭐 PC 조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격지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이 사람이 보는 화면을 똑같이 자기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작업들을 똑같이 보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옆에 거 빨간 거 버튼을 빼세요. 뭐, 저 위에 있는 장치를 여기로 옮기세요. 하는 식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VR로, AR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각광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홀로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때 증강현실을 쓰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간단히 실제로 공장에서 설비들이 워낙 많이 있겠죠. 다양한 설비들이 있을 거고 그런 설비들을 운행하거나 조작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안경을 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냥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또 안경을 쓰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영향이니까 의외로 가장 특별한 게 어지럼증 이런 거 오래 쓰고 가보신 분들은 사람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어지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약간 있어요. 어떤 속도인지 좀 약간 써보시면 그리고 내가 움직인 대로 그걸 정확히 따라와주면 좋은데 어긋나게 되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정도만 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기업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 저게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적으로 뭔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명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교육용으로 많이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들 이름이 어렵네요. 네. 버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훈련용 가상현실 솔루션. 이거는 선박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그때 선박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도 20년도에 선박용 이거를 다른 표현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현실 세계의 모사인 디지털 구조물, 3D 이게 배가 있으면 실제 배하고 똑같이 만들어낸 이 3D 모델, 내부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실제로 교육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배에 가서 막 해야 되는데 운행 중인 배에서 뭐 교육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교육을 할 때 실제로 뭐 여기에 불이 난 장면을 상황 역할로 쉽게 불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VR, AR이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죠.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그러면 왜 꼭 5G가 있어야만 하는가? 5G가 아니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초반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VR, AR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 용량을 요구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보내야 되는 데이터들이 훨씬 고화질의 고용량이에요. 왜냐하면 VR, AR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머시브라고 하는 아주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화질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제처럼 홀로그램처럼 입체감도 있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해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5G가 필요한 거죠. 짧은 지연 시간에 대한 요구도 높을 수 있어요. 아까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엔지니어링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뭔가를 내가 기계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누수를 탐지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을 때 그게 한참 뒤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이게 쓰일 일이 없겠죠. 사용성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내야 되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VRAR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 위에서 그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면 기존에도 이런 영상이 전송되고 하는 것들은 있었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디오로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대략 2Mbps 정도의 대역폭만 있으면 됩니다. 1초에 2Mbps 정도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속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고화질이 되면 3D, 3차원 데이터가 되면 데이터 용량이 갑자기 확 늘죠. 그래서 최대 20Mbps까지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360도 비디오, CCTV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시면 뭐 그렇게 유심하게 보실 일은 없었을 수 있는데 카메라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혼자 어디선가 그 로보캅이 움직이는 것처럼 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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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동작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는 얘가 계속 회전하면서 찍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CCTV인데 한 방향만 찍는 게 아니라 360도 회전하면서 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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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화질도 4K 정도 화질로 아주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최대 50Mbps까지의 밴드위스. 그리고 양방향 영상 통화 같은 경우 요즘 또 화질 좋아졌으니까 25Mbps 정도, 더 발전된 용량의 360도 비디오, 그리고 가장 좋은 정도의 VR, AR 장비를 이용한 이런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몰입형 서비스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대 엄청난 많은 데이터죠. 5000 메가bps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되면 이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교육적이진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 보통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되는 데 있어서 성인물의 영향이 굉장히 역할이 컸거든요. 성인들이 보는 19금 콘텐츠, 이쪽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도 처음에 시장을 견인하고 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 기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서비스 저는 뭐 이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뭔가 물꼬가 터서 이 기술이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영화 아바타 같은 거 봤을 때 그냥 극장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되게 허접한 안경으로 봤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지금도 물론 그런 콘텐츠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대세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 그럼 그때 네트워크는 정말 장난 아니겠죠. 그때는 5G로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소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원이 가능될 텐데 나중에 이것들이 더 되면 그때는 이제 5G가 아니라 6G, 7G, 뭐 8G 계속 진화를 해야 되겠죠. 통신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용량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5G는 다시 정리하면 이런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VR, AR이 주는 이 요구사항들. 그래서 두 가지는 굉장히 꿍짝이 잘 맞고 기대가 되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긴 합니다. 처음의 기대처럼 빠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직 시장은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5G가 이용된 다른 기술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입니다. 마트. 자, 키워드 조금 자극적이죠. 아버지도 몰랐던 딸의 임신을 마트가 어떻게 먼저 알았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편지가 와서 그냥 봤더니 타겟에서 보낸 광고지였는데 수신자는 자기 딸이었습니다. 딸한테 왜 뭘 광고를 보낸 거야? 하고 아버지가 뜯어봤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여기를 찾아갑니다. 자, 광고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고등학생 딸인데 온갖 임신 용품들을 광고 전단으로 만들어서 쿠폰까지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사세요 하고 보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나죠. 아니 이것들이 고등학생인 딸한테 이걸 보내? 당장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따지니까 이제 마트에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잘못 보냈나 보네요 막 해가지고 어떻게 무마해서 아버지를 잘 달래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딱 했더니 딸이 당황을 하면서 고백을 한 거죠. 아빠, 실은 나 임신했어. 네, 딸이 사고를 친 거죠. 실제로 딸이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몰랐던 걸 딸이 맡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편까지 보내서 마케팅까지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네. 뭐 요즘은 사실 흔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초반에 등장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좀 시절이 됐죠.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클릭을 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든 추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본 광고, 어떤 블로그에 있는데 블로그 옆에 옷 광고가 뭐 하나 떴어요. 그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클릭을 하면 어김없이 이 광고는 다른 곳에 나가 다른 사이트나 다른 블로그를 볼 때도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는 온라인에서 다 추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요 기능. 지금 왼쪽은 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의 실제 내부의 어떤 비전 처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앞에 객체를 일단 인식을 합니다. 이게 뭔가를 계속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객체와의 거리를 계속 얘가 계산을 해나갑니다. 크기를 보면서 크기가 얼마만큼 줄었을 때는 얼마만큼 떨어진 거다. 뭐 이런 걸 계산하는 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런 상황들, 방해물들이 무엇이고 도로의 라인은 차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비전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비전.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는
이 객체들을 다 인식까지 하는 겁니다.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처럼 그냥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물이 무엇이구나 보고 형태를 보고 차구나 도로의 라인이구나 횡단보도구나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이 그리고 오른쪽에 이 화면은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테스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지금 제법 빨라 보이죠? 진짜 빨리 돌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길이 계속 바뀌고 꽤 복잡해 보이는 도로도 제법 잘 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래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5G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그렇죠? 지능을 갖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지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의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 이거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혹은 실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거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흉내를 내는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사람의 흉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수술한다. 기계가 스스로 수술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인공지능의 좁은 정의. 근데 기계가 그러면 얘한테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개념이 뭐냐? 접시에 사과 담아서 가져와. 이거를 이 로봇한테 명령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려면 절차적으로 보면 어려운 절차가 없고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먹겠죠. 찬장 앞으로 이동해서 자 접시 가져와라. 찬장 앞으로 이동해라. 문 열어. 접시 꺼내. 과일 보관함 앞으로 이동해서 담아. 가져와.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로봇은 절대 미션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알려면 로봇이 일단 이해해야 되는 사전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짧은 명령 하나에 사전 지식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일단은 접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사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담아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찬장 앞으로 가죠. 찬장으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행위까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접시를 꺼낼 때 어떻게 그냥 접시를 꺼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죠. 로봇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이걸 뭐 따로 생각하지 않죠. 접시는 살살 잡아야 된다. 문도 살며시 열어야 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뿐이죠. 이런 것들도 다 사전 지식이에요. 접시 꺼내 했더니 로봇은 자기의 최대 파워로 접시를 팍 잡습니다. 접시는 한산적으로 그러지 말고 접시는 아주 살살 잡아야 돼. 아주 살살은 어떻게 되나? 그럼 얘는 접시를 살살 잡았다가 떨어뜨리죠.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잡아야 되는지조차도 얘는 구별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과일 보관함 앞으로 이동했을 때 과일을 접시에 담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배를
뭐라고 할까요? 사과랑 비슷한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접시에다가 담아서 가져오기까지 이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 로봇들을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게 했던 이 방식들, 이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의 인공지능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규칙에 기반을 했었어요. 모든 규칙을 알려주면 그래, 뭐 천장이 뭔지 알려주면 되지. 접시를 어느 정도 힘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되지. 다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이것들의 모든 백과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그때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공지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왓슨이라고 하는 IBM에서 만든 전문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국엔 망했죠. 자, 아주 제한된 일부 영역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설명드린 이유로 전혀 쓸모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개념도 사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나오고 그게 하나의 큰 이벤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이세돌 대 알파고. 요 경기가 알파고의 4대1 승리로 끝나면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방식은 규칙을 알려주고 그 모든 규칙을 얘가 배운다면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방식은 틀렸어. 우리가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없어.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고도 일을 얘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요 딥러닝.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사과를 가져오라는 규칙을 하나씩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코드를 주는 게 아니라 사과를 수많은 과일 중에 어떤 게 사과인지를 그 사과를 짚는 영상, 사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사과를 접시에 담아서 가져온다는 게 어떤 건지를 계속 영상을 다른 여러 종류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얘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특징을 발견했는데 아 저게 사과구나.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고양이하고 개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동물들하고 이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여기다가 학습을 시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만 보자. 왜 그룹만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고 요 놈들하고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다 끝났을 때 그 얼굴을 주면 넌 고양이구나. 넌 고양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고양이의 특징과는 달라 하는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래머가 규칙 자체를 프로그래머가 썼어요. 뭐 if, then 이런 문장을 가지고 뭐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해라,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걸 다 썼다고 하면 이걸 만드는 게 프로그래머의 일이었는데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 규칙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데이터만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설계자조차 모르는 상태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이 있긴 한데 결과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결국 5G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바로 이 데이터의 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세돌 대 알파고의 이 대결에서 딥러닝이 크게 부응했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다시 황금기를 얻었던 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던 거는 아마 1965년도 그중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그때 나왔어요.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기계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반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이미 많이 퍼져서 데이터들이 곳곳에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기법이 제대로 동작할 토대가 마련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하드웨어의 성능이 급격히 또 늘어난 점도 분명히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에 힘입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인공지능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더 발전하느냐 아니냐 결정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0만 명에서 출발했던 인터넷 사용자가 지금 50억 명이 됐고 지금 아마 더 늘어났겠죠. 지금. 모든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2가 지금 접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좀만 더 지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는 풍부해질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 나갈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약간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확률적으로만 동작을 합니다. OX를 100% O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O라고 하는 거는 한 95%. 대체로 얘는 100번 중에 95는 이쪽에 가까우니까 O라고 답을 한 거예요.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긴 하죠. 자, 자율주행 차를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있다는 거를 얘는 95%만 확신을 하고
멈추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도 5% 있습니다. 다행히 인식을 해서 멈추는 상황이면 다행인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서 있을 때 사람을 인식 못할 확률도 5%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좀 옛날 영화긴 합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심심할 때 보시는 것도 뭐 재밌어요.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종종 뭐 소개가 되는 영화인데 톰 크루즈 젊었을 때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아무튼 여기 내용의 주요 내용은 여기는 인공지능은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나옵니다. 딱 이 말이에요. 톰 크루즈 경찰입니다. 경찰. 이때의 경찰은 어떤 식으로 일하냐면 미리 범행을 예측해서 미리 체포하는 시스템. 너는 내일 살해를 저지를 예정이니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체포하는 겁니다. 그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아주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화의 내용은 이제 너무 또 얘기하면 스포가 되긴 하는데 누가 내일 살인을 저지를지를 용의자를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역할이 톰 크루즈인데 하루는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띄우고 너는 내일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이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자신을 자수할 수도 없고. 그 전까진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얘는 정말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거기에 의문을 갖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여정이 시작된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위험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다루진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거는 지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 챗 GPT. 자연어를 생성하는 자연어 처리 채팅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 딱딱하긴 해도. 감정이 없는 척하지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답도 하고. 자, 제가 그래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탈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탈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타면 안 되죠. 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타면 바로 잡혀가요.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오토바이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막 항의하는 모습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GPT는 어떻게 해요? 천연덕스럽게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하죠. 자, 얘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네, 아니죠. 바로 요것 때문에 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가 오늘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근데 얘네들의 정책상 아마 21년도인가 22년도의 데이터까지만 가지고 지금 학습을 했을 거예요. 지금 23년도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얘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뭐 22년도의 데이터 가지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때 얘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이 나블라라고 하는 정신과 챗봇이에요. 정신과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거죠. 우울증 환자나 뭔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해주는 목적으로 오픈을 했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여기 보면 나 지금 너무 나쁜 것 같아. 나 자살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너무 나도 유감이구나. 내가 너 그거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사람이. 나 자살하라고? 네가 자살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 선택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트위터 테이도 24시간 만에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주 친절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트위터로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비를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니까 궁금했겠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루다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재미로 가서 야, 막 욕도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학습이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학습이기 때문에 나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나쁜 글도 드는 거예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한 사망자. 아까 카메라 비전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그 비전 인식이 100% 완벽하지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태양이 엄청 강하게 내려치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운전할 때도 굉장히 눈부셔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센서들에 의존해서 동작하는 인공지능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확률적으로만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없을 확률이 있을 확률이 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없을 확률이 95%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100%가 됐을 때 동작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만 대세에 따르는 일종의 다수결에 따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고가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치 성향 같은 것들도 양극화된다고 하죠. 중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중간 계층은 없고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좋아하는 거 같네? 그쪽으로만 계속 비슷한 영상을 제공해줘요. 반대쪽의 데이터는 추천을 거의 안 해줍니다. 왜? 이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클릭의 확률이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젊은 세대도 어려서부터 유튜브에 노출이 되고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로만 얻는 세대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죠. 그 친구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의견을 보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결국에 지금 하는 이야기들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AI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얘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냥 올 수가 없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 거예요. 네트워크가 저런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나 걸러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AI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자, AI하고 5G의 관계는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자, 이 그림은 5G 기술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측면은 AI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5G 역할을 설명드렸는데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네트워크도 하나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거든요. AI가 5G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AI가 5G한테 이렇게 해주면 그 5G가 또 데이터를 AI한테 제공을 받습니다.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 5G 네트워크는 일단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고민, 안정성, 그렇죠? 고객이 이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더 단순한다는 건 뭐 자동화시키고 구조적으로 훨씬 분석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성능 같은 것도 직접 분석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대할 만한 서비스죠. 네트워크의 용량을 최적화시켜주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로처럼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정해져 있는 양이 항상 있죠. 더 이상 넘지 못해. 이 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최적화해 줄 수 있다면 네트워크의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겁니다.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켜 준다거나 현재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AI가 5G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거꾸로 AI에 5G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이제 슬슬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무인기 드론이죠, 드론. 드론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걸로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드론의 요구사항도 잠깐 살펴봤었죠. 이거는 제가 20년도에 실제로 이제 무인기 드론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던 그 시스템. 그때는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테스트 항목들을 도출해서 테스팅을 했었는데 무인기가 지금 요 산림에 불이 났을 때 산불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산림에 이제 불이 났는지는 사람이 이 산불을 보려면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효율적인 무인기를 여러 군데 띄워서 불이 났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자, 이게 되려면 이 무인기는 원격으로 조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 신호가 잡혀야 되고 요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5G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5G 기지를 통해서 이 조종사가 있는 조종 시스템으로 아주 짧은 지연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불이 났는지 영상 상태인지 촬영을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계속 오는 거죠. 통로 역할을 5G가 해줘야만 이 AI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이 났구나 안 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도 위험 분석 강의에서 찾았던 위험들 중에 주요 위험들이 통신하고 관련된 위험들이 꽤 있었어요.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래? 통신이 끊어지면 단순히 끊어져서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어를 아무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드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날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산이니까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것보다는 파급력이 낮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마을도 있고 등산객들도 간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어권이 없을 때 그 배터리가 다 나가면 슉 추락하겠죠.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테스팅을 하고 보강을 하고 하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AI에 5G가 적용되면 실제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이 통신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테스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5G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런 무인 제어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영상이 그런데 잘 안 됐나 보네요. 인디 자율주행 챌린지라고 21년도에 우리 F1 카 레이싱 아시죠? 요렇게 생긴 자동차 굉장히 빠른 가장 빠른 이런 형태의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들의 경주를 한 거예요. 그걸 인디 자율주행 챌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서도 이 대회를 계속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그때 5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에티오피아의 한 도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도 사고가 안 나네요. 그죠? 이렇게 큰 도로에 신호등도 없는데 사고도 안 나고 잘 간다. 이걸 자율주행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 믿고 그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 사람도 막 거의 것도 없이. 사람이 아니라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되냐면 통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V2X,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을 해요. 주변 사람도 통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들을 정보를 뭔가 주거나 통제를 하는 이런 통신성이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여기 있는 지역의 카드를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기 5G에서 추구하는 초저지연, 대용량 그리고 매시브 커넥티비티 많은 기기들이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서 트래픽 지금 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고가 났다 안 났다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코너를 돌리고 하는데 사람이 있는 건 사실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그때도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 사람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다 알려주고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려면 감지하는 시간 감지하고 여기다 전달하는 그 시간 동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기본적으로 뭐 걷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통신 인프라가 충분한 성능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들은 전부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G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평창 올림픽 때 요 5G 자율주행 실증을 했었어요. 이게 한 4.5km 정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의 도움을 받고 원격에서 조정을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 5G 네트워크가 들어왔고 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결국에 오늘 한 거는 5G를 할 때 5G는 결국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와 줘야 5G도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가볍게 시간 내에서만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꼭 화면을 중단하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가볍게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저녁에 시간을 내주시느라고 여의치 않았으실 텐데 모두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